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편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을 한 경기도 의원 김경입니다. 네, 목사님의 그 말씀 제안을 듣고 이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고 또 그리스도와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저도 좀 많이 돌아보게 됐고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불교 신자셔요. 저희 외할머니부터 해서 좀 오랜 불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유치원은 이제 안 다녔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유치부 노량진 교회를 가도록 권하셨어요. 저희 집이 이제 노량진이고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나쁜 얘기를 할 리는 없다. 뭔가 도움이 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좀 막연한 신뢰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가도록 하셔서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아마 좀 사춘기가 왔던 것 같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 그때 대학생이셨는데 그 선생님하고 좀 언쟁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없어서 그 뒤에 이제 교회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산성당을 본당으로 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돼서 오늘도 이제 미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의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학교 다닐 때 약간의 이제 학생운동을 잠깐 참여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알게 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닌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한 분노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그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정무부대표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경기도 의원이 고양시에 11명 있는데요. 그 협의회 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창원센터라는 시민단체를 설립해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영남향후에 지도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영남이시라서 민주당에서는 저만 영남향후에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이고 고양병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입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애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남편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한쪽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6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잘 외관상 볼 수 없는, 운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 등급 받고 있고요.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고 일남일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친구가 되고 싶고 지난번 선거 때는 제 이름을
따서 경기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부모님 노량진에 계시고요.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8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84학번이죠. 그리고 회사를 다녔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6년 하고, 전업주부 6년, 컴퓨터 강사 5년, 그리고 시의원을 2006년부터 18년까지 했고 18년부터 이제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위원회 그 고양시에서 그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그 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위원회가 인권증진위원회입니다.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 인권에 관한 인식 조직이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활동하는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제가 생각하는 지향하고도 맞고 해서 재밌게 활동을 했고요. 이진아 목사님과 같이 인연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제가 가져왔던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시의원이 가장 길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성에도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55세인데요. 제가 살아왔던 이제 많은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전부 의정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좀 시어머님께서 좀 약간 시집살이 같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뭐 저희 세대 때부터 거의 그 시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육아 과정에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큰아이가 지금 27살인데 큰아이한테는 정말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회사 다녔던 거 그리고 약간의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큰아이 낳았을 때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큰아이가 93년 11월생인데 태어나고 94년 1월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아이를 낳았으니까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약간의 욱하는 마음에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탓을 아이한테 하는 거죠. 신생아인 아이한테 나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었고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잘할 수 있고 계속 하고 싶은데 너가 태어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야라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좀 그런 약간의 좀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타나는데 취업을 하려고 전업주부 과정을 지나서 이제 컴퓨터 강사로 취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전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직장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업주부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그 전에 전업주부 회사 다닐 때 월급 그때 130만 원에 한 600% 상여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한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뭐 마트 하거나 마트의 캐셔나 아니면 뭐 보험이나 무슨 학습지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를 굳이 찾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강사로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 강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자격증을 급하게 이제 몇 개를 따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제 용역회사 같은 거죠. 컴퓨터 방과 후 교사로 학교에 강사를 집어넣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급여를 착취를 당해가면서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로 학교에 들어갔냐면 회사하고 저하고 계약을 해서 한 다음에 제 통장이랑 도장을 회사에 줬어요. 주라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현금으로 월 7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통장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회 경험이 별로 없고 회사 이제 전업주부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렇게 여러 달 월급을 받고 한 뒤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직계약을 했어요. 학교하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지만 제가 뭐 이걸 계속 해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옳지 않은데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앞으로 2년 뒤에 뭘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굳이 뭐 생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는데 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하던 차에 회사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 직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 여학생회에 사회여성연구회 회장을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다녔던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좀 학생운동을 심하게 하는 그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학했던 84년도는 광주항쟁이 있고 4년 뒤라 학교에서 저도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입학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운동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 이렇게 학생운동에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약간 좀 어설픈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민중당 당원이 잠깐 됐었던 적이 있고 약간 어설픈 직장인들의 모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알게 돼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지역의 많은 분들과 뭐 몇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모라고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제 부모 모임 이런 모임을 한 2,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뭐 산도 가고 또 아빠 직장도 좀 가서 엘리베이터 회사에 다니는 분이 계셔서 엘리베이터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또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배워보고 같이 이제 뭐 사과 떨어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사진 봉사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정치와 좀 연결이 됐던 게 지혜 정연이라고 지역 예산 정책 연구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 뒤에 예산감시 네트워크 활동을 했고요. 예산감시 네트워크 안에 지혜 정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민우회나 환경운동연합은 뭐 회비내는 회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강좌 있다 그러면 가고 이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돼서 이제 2006년에 비례대표가 됐고 지역구에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네. 시의원이 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2006년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처음 도입이 됐어요. 정당 공천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게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투표용지를 굉장히 여러 개 받으셨거든요. 고양시 의원에 대한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2장 받으셨고 경기도 의원에 대해서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2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교육감, 도지사 이렇게 해서 총 7장을 받으시거든요. 그 비례대표는
당에 대한 이름만 써 있는 투표용지를 봤는데 그걸 다 모아서 비례대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 정당공천제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노무현의 그 지역주의 극복, 불우에 굴복하지 않는 정치활동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에 대한 생각, 약간, 뭐 깨끗하지 않고, 뭐, 혐오하고, 이런 생각들을 저도 좀 가지고 있어서, 굳이 내가 거기에 할 필요가 있나?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허물면서까지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홀수번, 그러니까 1번, 3번, 뭐 5번에 여성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이 생겨서 제가 이제 소속돼 있던 열린우리당의 1번은 당선권 안에 거의 확실하게 들어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 1번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좀 화두가 있었고요. 요 세 가지 조건이 좀 제가 출마하게 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당내에서 1번을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호남향후에 중심으로 했던 이제 구민주당 분들이 좀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노사모나 약간 개혁적인 분들이 중심으로 돼서 두 세력의 약간 대결 같은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기억에는 열린우리당 고양시 대의원이 투표를 했는데요. 대의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됐고, 그 중에서 제가 97표인가 받고, 그리고 그 상대 호남 쪽에서 나왔던 후보가 60몇 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고 나니 지역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매일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거의 바라보고, 지역구가 없으니까 이제 정책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정책을 뭘 해야 될 건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11월 달에 그 당시에 의장이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자료를 한 70개 넘게 요구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공무원들을 괴롭힐 때 하는 방법인데 너는 왜, 무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의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업무로 연결을 하지 못하면 자료만 요구하는 건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전문은 업무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풀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을 배치하는 정책이 없었거나, 여성을 정치권에 들어오게 하는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죠. 그런 것이 없었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없었거나 했다면 저는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거나 뭘 하거나 했던 것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명칭을 저는 이제 지방정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방정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명칭은 자치단체입니다. 단체예요, 그냥 단체.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서울시, 뭐 무슨 울산광역시, 제주도 이런 게 그 광역자치단체이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고양시, 수원시, 시흥시, 이런, 그 다음에 서울의 구들, 무슨 강남구, 광진구 이런 구들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 주변에 친척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서울시의원이 얼마 받는다고 하니까 너도 그 정도 받냐?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급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중심에는 그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모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임이 장애인 복지 연구 모임이고, 보행환경 개선 연구 모임이라는 모임은 이제 단기적으로 하고 끝냈는데, 그 이후에 보행환경 개선 연구 모임의 제안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라서 시각장애인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했는데, 다리를 막 걷어서 보여주시면서, 그때 이제 볼라드가 요만한 높이로 많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완전 전맹은 전체 안 보이는 게 전맹이죠. 전맹은 아니신 분들이 보행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볼라드에 전갱이가 깨져서 다리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이걸 좀 제거를 해줘라. 또 점자 유도 블록도 좀 설치를 해줘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했는데, 시에서 이 문제를 받아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필요가 없었고요. 네, 저소득 어르신 건강연구 모임은 저소득 그 어르신들이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진료비를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도 지금 도의회에서도 계속 하고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그 60대 이상 노인들이 한 번에 병원에 가면 1,500원을 자부담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1,500원을 12달 가면 18,000원이거든요, 1인당. 그러면 그 예산으로 치면은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제도 도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권리 보장 준비 모임은 이제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같이 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상임위원회,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연구 모임 하는 것 중에 최단시간에 성과를 내서 아주 엄청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초등학교 유치원은 놀이 수업을 아예 하게 정부에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려가서 진행되고 있고, 주로 이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초등학교에는 그 학교 수업 시간을 건드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중심으로 그걸 좀 모아서 놀이 시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을 늦추고 이렇게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좀 재량에 맡기고, 제가 그 대신에 예산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사와 학부모가 놀이에 대한 연수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에는 어렸을 때 다 놀았어요. 엄마 아빠가 숙제하라는 정도 이외에는 크게 얘기하는 것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골목에서 고무줄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많은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40대 선생님들은 거의 상위권에서 엄청 상위권에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거의 놀아보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만 하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논다고 하면 놀이 수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본인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놀이 연수를 통해서 놀이가 중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에서 시험 본 거 또 책으로 배운 거보다 놀이를 통해서 뭐 경쟁과 협동과 양보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생활의 기본은 놀이에서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이에 대한 그 공식적인 학교에서 놀이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저는 목표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1, 2교시, 3, 4교시 이렇게 블럭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시간 중에 1교시부터 4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을 다 모으면 30분이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을 쉽게 말하면 자유놀이 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갈 아이들 가고 또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 있으면 해도 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이라는 것들을 집어넣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놀이 수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도구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해에는 교사와 학부모의 놀이 연수를 좀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놀이 그 동아리 운영을 좀 지원을 해볼 거고 그 3차년도 정도의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면 예산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과를 위해서 공간에 대한 예산부터 가게 되면 뭐 그걸 또 해놨으니까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들은 뒷전이고 성과 위주로 가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놀이가 아이들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인식 개선,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구가 지금은 세 개 동밖에 안 되지만 그 전에는 이제 5개 동이었습니다. 이제 고봉동, 중산, 풍산, 정발, 식사 이렇게 5개 동이었다가 지금은 고봉, 중산, 풍산동 3개인데요. 그 주민 대책위가 항상 몇 개씩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안에서. 그러면 그 주민 대책위를 늘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지만 어쨌든 들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피드백을 드리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라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만나 나가야 되는 게 제가 월급 받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지금 고양시 한 2,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양시 공무원들과의 신뢰 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선 때는 공무원들을 다 적으로 돌렸었어요. 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월급만 축내고 철가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을 봤는데 공무원들도 저를 그렇게 보겠죠. 밥 먹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월급만 축내고 있지 않나? 그때는 더 그랬죠. 갑질하는 의원들도 많고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뭐 자꾸 하려는데 도대체 저게 뭘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서로의 괴리감이 있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되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도 정의롭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렵고 하지만 그렇게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목표로 해서 같이 해가고 있고요. 시민단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를 통해서 내 편으로 이제 만들어야 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제가 뭘 하자고 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의견도 내더라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의견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친구가 되고 싶고요. 장애인, 노인, 여성, 소위 사회적인 약자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힘 있는 분들은 자기의 그 마이크가 많이 있어요. 대변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고요. 그 아이들의 미래에 이런 징검다리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같이 하고자 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김경희와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들어주겠다. 또 이야기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거다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준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인은 잘 듣고 또 그것을 또 새기고 하는 분이고요. 저 마음이 적어도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 상대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공익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좀 품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주민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뭐 어떤 계산을 깔고 얘기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정치인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고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협상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협상력을 나름대로 무기로 장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역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책적인 역량에 있어서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뭐 국회의원이든 뭐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정책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갖추고 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알기는 어려운데 안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네. 제가 천주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고로 자애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생활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길들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정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면 정치를 누군가는 하기는 하죠. 공석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보궐선거를 하든 뭘 하든 공석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정치인이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틈에 본인의 어떤 사익이나 아니면 그릇된 판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구나 우리 그 나들목 일상교회에 계시는 이런 교인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 점심 메뉴를 뭘 할 것인가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한 것 이상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나는 만큼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그 정치인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정치가 거부감이 들고 싫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출마하면 제일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여자니까 안 싸우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왜 싸우나? 싸우는 내용이 뭔가, 과정이 뭔가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과정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싸우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네. 정치 참여에 대한 보람도 있습니다. 서포터즈로서 제가 참여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죠. 그것이 승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제가 노력해서 길에 나가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길에서 막 춤추고 로고송에 맞춰서 춤추고 이런 것들을 하고 대지저금청도 모으고 또 후원회 그때 무슨 티켓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모아서 정치 자금도 모아주고 해서 당선이 됐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생에 있는 몇 가지 기쁜 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또 가서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보람, 또 그것에 대한 저 자신을 또 돌아보는 기쁨,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큽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보람은 어려운 일을 좀 해결했을 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했을 때 그 보람 또한 또 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산왕산 지킴이 활동도 있는데요. 산왕산 지킴이 관련된 활동은 2014년 한 2월 정도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삼선 시의원이 돼서 제가 환경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4년 있으면서 이제 끈질기게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왕산 지킴이 활동에 그 나들목 일상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 관련해서는 이제 장애인 이동권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권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고요. 그 이동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지체 장애인 분들이죠.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라고 얘기하는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차량, 특장차 보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을 했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현직에 있던 대통령도 국민들 손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정치에 참여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새로운 바람에 대한 가성비를 알고 있더라고요. 정치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일이다. 또 내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일이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거나 간접적인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일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봐도. 어떠한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 흐름에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청렴하고 젊고 정책 역량이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발로 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전공을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다방면에 힘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사모 활동을 하고 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을 때 제 주변에 저에게 시의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좀 옳지 않은 일들을 하자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니고 많은 힘들이 모여서 제가 비례대표 시의원이 됐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예를 들어서 돈 봉투를 갖다 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쟤는 경찰서로 갈 것 같고, 쟤한테 어떤 옳지 않은 부탁을 하면 바로 어디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매장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서 앞장서서 활동을 하는데 그 뒷배가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런 기회가 저에게도 굉장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전에 우리 유영석 목사님에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정치적이 되어야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리스도 정신과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정치인으로서 정글과 같은 정치 세계에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의라는 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가 정글인 것도 맞지만 그 안에도 정의가 있고 그 안에도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느껴지죠. 여기 진짜 정글이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정글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 계속 신경 쓰고 거기에서 내 입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전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 못 지낼 것 같아요. 의외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에 몰두를 하는 편이라 약간 좀 그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듣기 싫은 부분들 좀 차단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정의가 그 사회의 정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사회가 그 평등의 가치를 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진보 사회와 자유를 얘기하는 보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균형 있게 실현되는 모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평등과 자유가 대립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활에서도 뭐 가족 안에서도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정치 그룹들이 있어서 그 여론조사 해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뭐 10년 전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등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 평등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유가 억눌린다는 측면에 대한 것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찾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앞으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남편하고 좀 언쟁을 하고 왔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어제 제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편은 이제 집에 있고 나와서 점심을 다 먹은 상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오냐? 그래서 이미 점심 먹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남편이 화를 냈던 거는 어제의 일이었는데요.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한 11시 반이나 뭐 그쯤부터는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이미 먹었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제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봉사활동하는 데 갔는데 봉사활동하는 데 가서 이제 몇 시까지 봉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차도 제가 안 가져갔고 오는 분이 점심 먹고 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제 계산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은 항상 이제 그런 식이다 이거죠. 제가 나가서 하는 일들을 본인은 지금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공부하는 시간 또 뭐 업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시간 안배를 하는데 가정에 대한 안배는 없다. 이제 이게 항상 남편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좀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과 남편과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엄청 섭섭해서 다른 집은 뭐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좀 섭섭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반성을 좀 하기는 했어요. 다른 가족들과 우리 가족은 뭐가 다른 걸까? 제가 너무 점수를 못 따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반성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정치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한 10명이고 21명이 한나라당인 상태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인데 안 돼요. 표결하고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하여튼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집에 가서 밤새 그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렇게 말을 할 걸,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들은 다음에 해도 된다. 가족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되면서 공적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지내다 보니 가족은 맨날 뒷전이고 또 사춘기 그 아이들은 그대로 좀 내팽개쳐 뒀지 않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의원이 돼서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제가 잘 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고 또 계속 이렇게 가치를 밖에다만 두고 있는 이런 부인을 보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저도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남편하고 여행도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